들어와, 들어와. 러시아기가 온다. 무전기에서 터져나오는 절규 소리. 하늘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SU-24 공격기의 굉음. 첫 번째 폭탄이 떨어졌을 때 땅이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 폭발음과 함께 레이더 화면의 신호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중령님, 제호관 측소에서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전이 아니라 학살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대응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33명. 하루 만에 잃은 우리 전우들의 숫자였습니다. 저는 터키군 포병 중령 메흐메트 케말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절망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최악의 패배가 가장 놀라운 승리로 바뀔 수 있었는지, 그리고 놀라운 세계적인 전술이 이 전투에서 나왔는지, 그 반전의 기록을 함께 해보시죠. 2020년 2월 27일 시리아 북서부 이들립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시리아 정부군을 돕는 러시아 공군기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어요. SU-25 공격기들이 저고도로 날아들면서 터키군 관측소를 겨냥한 폭격을 시작한 거죠. 우리는 며칠 전부터 시리아 정부군의 공세가 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러시아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터키군을 겨냥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공군은 체계적으로 우리의 거점들을 제거해 나갔어요. 레이더 화면에서 하나둘씩 사라지는 신호들을 보며 현장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선으로 연락을 시도해도 응답이 없었거든요. 오전 9시경 본부에서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제호관 측소에서 미약한 구조 신호가 왔다는 소식이었어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심정으로 구조대를 급파했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그 잔해 속에서 폭격으로 쓰러져간 33명의 전우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죠. 대부분이 25살에서 30살 사이의 젊은 병사들이었어요. 더욱 괴로웠던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책이 제한적이라는 현실이었습니다. F-16 전투기를 출격시키자니 러시아 공군과 정면 충돌할 위험이 너무 컸어요. 시리아 상공은 이미 러시아의 S-400 방공망으로 덮여 있었고 우리가 제공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지상군을 투입하자니 시리아 정부군의 기계화 부대가 T-72 전차를 앞세워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죠. 오후 2시 터키 참모본부는 완전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도 차갑기만 했죠. 나토 동맹국들은 유감 표명에 그쳤고 유엔 안보리는 러시아의 거부권 때문에 어떤 결의안도 통과시킬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앙카라에서 긴급 작전회의가 열렸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분노했고 참모총장은 즉각적인 보복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전면전은 불가능했고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터키의 위신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바로 그때 회의실 한쪽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 한마디가 지금 현재 우로 전쟁에서 맹활약하는 새로운 전쟁 교범에 올라갈 역사적인 전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 전술은 다음과 같았어요. 바이락타르 드론과 K9 푸르트나 자주포를 연계해서 운용하면 어떨까요? 처음엔 모두 의아해했어요. 드론은 정찰용이고 자주포는 지상 화력 지원용인데 이 둘을 어떻게 연계한다는 말인가 싶었죠. 하지만 곧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드론이 실시간으로 목표를 탐지하고 좌표를 전송하면 자주포가 즉각 사격을 가하는 방식이었어요. 기존의 정찰보고 사격 체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였습니다. 특히 K9 푸르트나는 한국의 K9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주포라서 분당 6발 이상의 급속 사격이 가능했고 사격 후 30초 이내에 진지를 바꿀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나는 우리가 잃은 33명의 동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싸워야 했어요. 전통적인 전쟁의 룰로는 더 이상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절감했거든요. 2월 28일 새벽 작전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성들이 회의적이었어요. 전통적인 공군력 없이 어떻게 시리아 정부군의 기계화 부대를 상대한다는 말인가 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저 역시 처음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포병으로서 30년을 복무하면서 이런 전술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참모총장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F-16으로는 러시아 공군과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고 그렇게 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바이락타르 TB2 드론이라면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우선 크기가 작아서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고 설령 격추당해도 조종사의 생명은 안전하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드론의 채공 능력이었습니다. F-16이 연료 문제로 1시간 남짓 작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반면 TB2는 무려 27시간까지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어요. 적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동시에 즉각적인 타격도 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한 대당 가격이 전투기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경제적 이점도 있었습니다. 작전명은 스프링쉴드로 정해졌어요. 이름만 들으면 방어작전 같지만 실제로는 전면적인 반격작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시리아 정부군이 집결한 사라킵과 타프타나즈 공군기지 일대의 기갑부대를 무력화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러시아제 방공장비들, 특히 판츠르-S1과 부크 미사일 체계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론 편대장인 아흐메트 소령이 상세한 브리핑을 해줬어요. TB2 드론 12대가 3개 편대로 나뉘어 작전에 투입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각 드론에는 마멜 정밀 유도탄 4발씩이 탑재되어 무게는 22kg으로 헬파이어 미사일보다는 작지만 전차 상부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시간 영상 전송 능력이었어요. 드론이 포착한 목표물의 영상이 즉시 지상 통제소로 전송되고 동시에 우리 포병 진지에도 좌표 정보가 전달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정찰 보고를 받고 상황을 분석하고 화력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야 사격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최소 10분에서 15분은 걸리는 과정이었죠. 하지만 새로운 체계에서는 드론이 목표를 식별하면 30초 이내에 포탄이 날아갑니다. 드론의 레이저 조사기가 목표물을 지시하면 그 좌표가 자동으로 푸르트나의 사격 통제 시스템에 입력되거든요. 사격수는 그저 발사 버튼만 누르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담당한 것은 제2포대였습니다. T-155K9 푸르트나 자주포 6문이 배치됐고 각각 K-39 유도탄과 M549 로켓 추진탄을 혼합해서 탑재했어요. 사정거리는 기본탄으로 30km, 로켓 추진탄으로는 40km까지 나갔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의 주력 집결지가 우리 진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 있었으니까 충분히 사정권 아니었죠. 2월 29일 오전 9시 첫 번째 드론 편대가 이륙했습니다. 활주로에서 조용히 떠오르는 TB2를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작은 무인기가 정말로 우리의 복수를 대신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기대감이 교차했거든요. 드론들은 시리아 영공으로 침투한 뒤 고도 5,000m에서 정찰을 시작했습니다. 적들은 아직 드론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T-72 전차들과 BMP 보병 전투차들이 대열을 이뤄 북진하고 있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우리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게임 화면을 보는 것 같았죠. 오전 10시 15분 첫 번째 타격이 시작됐습니다. 드론에서 발사된 마멜 미사일이 시리아군 전차의 포탑을 정확히 명중시켰어요. 폭발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 포대에도 사격 명령이 떨어졌죠. 사격 명령과 함께 우리 진지에서는 낮은 진동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T-155K9 푸르트나 자주포들이 일제히 포신을 들어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순간을 10년 넘게 기다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까지 터키군이 보유한 자주포 중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강력한 무기체계를 드디어 실전에서 시험해볼 기회가 온 것이죠. K9 푸르트나는 사실 순수한 터키 기술이 아닙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한국과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의 결실이에요. 당시 터키군은 M110과 M107 같은 견인포나 구형 자주포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들로는 현대전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어려웠거든요. 특히 신속한 진지 전환과 연속 사격 능력에서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K9 푸르티나는 정말 인상적인 무기체계였어요. 첫 번째로 주목한 것은 자동장 전장치였습니다. 기존의 견인포나 구형 자주포는 포탄을 수동으로 장전해야 했는데 K9은 포탄과 장약을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었거든요. 이로 인해 분당 최대 6발까지 연속 사격이 가능했죠. 급속 사격 시에는 15초 동안 3발을 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격 후 진지 이탈 시간이었어요. 기존 자주포들은 사격 준비에 5분, 사격 후 철수에 또 5분이 걸렸는데 K9 기반의 K9 푸르트나는 30초 이내에 모든 과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쏘고 튀기 전술의 완벽한 구현체였죠. 적의 대포병 레이더가 우리 위치를 탐지해서 반격 포격을 가해도 이미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동한 뒤였거든요. 기술 이전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기술진들의 세심함이었어요. 터키의 지형과 기후 조건을 철저히 분석해서 현지화 작업을 진행했거든요. 특히 방열 스페이드 시스템이 그랬습니다. 기존 자주포들은 사격 시 반동을 흡수하기 위해 차체 뒤쪽에 삼날 같은 스페이드를 땅에 박아야 했는데 K9 푸르트나는 그런 과정 없이도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혁신적인지는 실제 운용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나톨리아 고원의 딱딱한 토양에서는 스페이드를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K9 푸르트나의 현가장치와 사격 통제 시스템은 이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차체의 안정성만으로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했죠. 사격 통제 시스템 역시 놀라웠습니다. GPS와 관성 항법 장치가 통합된 사격 재원 산출 시스템은 목표, 좌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방향각과 고각을 계산해줬어요. 포수는 그저 계산된 값에 따라 포신을 조준하고 발사하면 됐습니다. 기존에 10분이 걸리던 사격 재원 계산이 30초 만에 끝나는 셈이었죠. 오전 10시 20분 첫 번째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6문의 K9 푸르트나가 거의 동시에 불을 뿜었어요. 155mm 포탄들이 포구를 떠나는 순간의 굉음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음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정확성이었죠. 드론이 전송해준 좌표로 발사한 포탄들이 모두 목표 지역 반경 10m 이내에 착탄했거든요.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드론 영상을 통해 우리는 포격의 효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리아군의 T-72 전차 한 대가 직격탄을 맞고 포탑이 날아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옆에 있던 BMP 보병 전투차 2대도 파편에 의해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의 반격을 받기 전에 이미 진지를 이탈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시리아군의 대포병 레이더가 우리 사격 위치를 탐지해서 122mm 카츄샤 로켓을 발사했지만 그 포탄들이 떨어진 곳은 이미 텅 빈 벌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2km 떨어진 예비 진지로 이동한 상태였거든요. 이것이 바로 K9 푸르트나의 진정한 위력이었습니다. 단순히 사정거리나 명중률의 문제가 아니라 전장에서의 생존성과 지속 교전 능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준 거죠. 첫 번째 사격의 성공에 고무된 우리는 곧바로 연속 공격에 돌입했습니다. 드론들이 전송해주는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시리아군 기갑부대의 새로운 집결지를 탐지할 수 있었거든요. 사라킵 북쪽 약 3km 지점에 T-55와 T-72 전차 10여 대가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이번엔 제가 직접 사격 재원을 계산했습니다. 목표까지의 거리는 28km, 방향각 0도 32도, 기상 조건은 서풍 초속 8m, 기온 섭씨 12도. K9 푸르트나의 사격 통제 컴퓨터가 이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최적의 사격 각도를 산출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5초였어요. 수동 계산으로는 최소 5분은 걸렸을 작업이었죠. 제1포, 제2포 사격 준비. 제가 외치자 포수들이 재빨리 조준에 들어갔습니다. K9 푸르트나의 자동장 전장치가 155mm 고폭탄을 포미에 밀어넣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장약도 자동으로 투입됐고 포문이 자동으로 닫혔습니다. 기존 자주포라면 이 과정에만 2분은 걸렸을 텐데 K9 푸르트나는 30초 만에 모든 준비를 완료했거든요. 사격 개시. 명령과 함께 첫 번째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차체가 약간 흔들렸지만 방열 스페이드 없이도 충분히 안정적이었어요. 10초 후 두 번째 포탄, 또 10초 후 세 번째 포탄이 연이어 발사됐습니다. 분당 6발의 연속 사격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었죠. 가장 놀라운 것은 각 포탄의 정확도였습니다. 드론이 레이저로 조사한 목표점을 중심으로 모든 포탄이 반경 5m 이내에 착탄했어요. CP, 원형 오차 확률이 이 정도 수준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자랑했던 GPS-U도 시스템의 위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실시간 영상을 통해
타격 효과를 지켜보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포탄이 T-72 전차의 엔진실을 직격하자 즉시 화염이 치솟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포탄들이 연달아 착탄하면서 주변의 BMP 보병 전투차들도 파편에 의해 손상을 입었습니다. 불과 30초 동안 적 기갑부대 한 개 소대가 무력화된 셈이었죠.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강점은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사격이 끝나자마자 진지 이탈. 명령이 떨어졌어요. K9 푸르트나들이 일제히 시동을 걸고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포신을 주행 위치로 고정하고 장비를 정리하고 차체를 돌려서 이탈로로 향하는 전 과정이 정말 25초 만에 완료됐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기술진들이 강조했던 슈덴스쿠트 전술의 핵심이었습니다. 적의 대포병 레이더가 우리 사격 위치를 탐지해서 반격 포격을 가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었죠. 기존 자주포들로는 불가능했던 전술이었어요. 예상대로 3분 후 우리가 있던 자리에 시리아군의 BM-21 그라드 로켓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텅 빈 벌판이었어요. 우리는 미리 준비해둔 예비 진지에서 다음 목표를 향해 포문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적들은 허공에 대고 포격을 가한 셈이었습니다. 오후 2시까지 이런 식의 공격을 8차례 반복했어요. 매번 다른 위치에서 다른 목표를 향해 하지만 동일하게 정확하고 신속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드론들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정보 덕분에 우리는 적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최적의 사격 계획을 세울 수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네 번째 공격에서였습니다. 시리아군이 판치르 S-1 방공 시스템을 이동시키려는 것을 드론이 포착했어요. 이 녀석은 우리 드론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었죠. 하지만 이동 중이라서 방공망이 일시적으로 무력화된 상태였습니다. 절호의 기회였어요. 3분 안에 6발의 집중 포격을 가해서 판치르 S-1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신속성과 정확성은 K9 푸르트나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기존 자주포들로는 진지 점령부터 사격까지 최소 10분은 걸렸을 테니까요. 그날 하루 동안의 성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총 포탄 240발을 발사해서 적 전차 16대, 장갑차 23대, 방공 시스템 5대를 파괴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측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었어요. 3일째 되던 날 새벽 6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시리아군이 대규모 철수를 시작한 거예요. 드론들이 전송하는 영상을 보니 사르민 일대에 집결했던 기계화, 여단이 뿔뿔이 흩어져서 후방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의기양양하게 북진하던 그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작전실의 분위기는 흥분 그 자체였습니다. 참모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전과 보고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숫자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T-55 전차 35대, T-72 전차 28대, BMP 보병 전투차 42대 그 외에도 각종 장갑차와 수송 트럭들까지 합하면 총 100여 대가 넘는 장비가 파괴됐다는 집계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인명피해 규모였습니다. 터키군 정보부의 추산에 따르면 시리아군과 민병대 합쳐서 약 500명 이상이 전사하고 1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물론 적측 발표는 아니라서 정확한 수치는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드론 영상으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상당한 피해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제 오후에 벌어진 아라빈 마을 인근에서의 교전이었어요. 시리아군 기갑대대가 마을을 우회해서 터키군 관측소를 공격하려고 시도했는데 우리 드론이 이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했거든요. 약 20대의 전차와 장갑차로 구성된 기갑부대가 단일 종대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건 정말 완벽한 표적이었습니다. 저희 포대는 즉시 집중 포격 태세에 돌입했어요. 6문의 K9 푸르트나가 모두 동일한 목표 지역을 향해 포문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차 공격을 사용했어요. 첫 번째 포탄들은 선두 차량을, 두 번째는 중앙 부분을, 세 번째는 후미 차량들을 겨냥해서 적이 도망칠 틈을 주지 않는 전술이었죠. 오후 3시 정각에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일제 사격으로 선두의 T-72 전차 2대가 직격탄을 맞고 화염에 휩싸였어요. 뒤따르던 차량들이 급정거하면서 대열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두 번째 일제 사격이 가해졌죠. 중앙 부분에 BMP 장갑차 서너 대가 연달아 폭발했습니다.
세 번째 사격이 끝났을 때는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살아남은 몇 대의 차량들이 필사적으로 후진을 시도했지만 앞선 차량들의 잔해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드론 영상으로 보니 승무원들이 차량을 버리고 도보로 도망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한 번의 교전으로 적 기갑 대대 하나가 완전히 전멸했어요. 살아남은 차량은 고작 3대뿐이었고 그나마도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쪽 피해는 포탄 소모량 36발이 전부였어요. 한 발당 100만 원 정도 하는 포탄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적 장비를 파괴한 셈이었죠. 하지만 단순히 물질적 손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 타격이었습니다. 시리아군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기갑 전력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전통적인 기갑 교리에 따르면 전차는 보병과 포병의 왕이었거든요. 하지만 드론과 정밀 유도 포탄 앞에서는 그저 움직이는 관역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제 장비들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어요. T-70이나 BMP 같은 소비에트 시대 장비들은 상부 장갑이 얇아서 155mm, 고폭탄의 직격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능동 방어 시스템도 없어서 정밀 유도탄에는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반면 우리 푸르트나는 나토 표준의 사격 통제 시스템과 한국의 첨단 기술이 결합되어서 이런 구식 장비들을 상대로는 압도적 우위를 보였어요. 4일째 되던 오늘 오전 시리아군의 주요 거점들이 연달아 함락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라킵과 나이라브 그리고 안단까지. 불과 닷새 전까지만 해도 시리아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던 전략 요충지들이 모두 우리 손에 넘어온 거예요. 이들 지역을 탈환하는 과정에서도 K9, 푸르트나의 화력 지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결국 K9 푸르트나는 단순히 사정거리가 긴 포가 아니었어요. 전장의 판도를 바꿔놓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략 무기였던 겁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 앙카라의 참모본부에서는 이번 작전에 대한 전면적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술적 승리를 거뒀다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쟁 양상이 나타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어요. 저 역시 30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변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번 작전이 단순한 무기 성능의 우위로 이루어진 승리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물론 푸르트나의 기계적 성능이 뛰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이었던 것은 드론과 자주포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운용한 전술적 혁신이었거든요. 이를 우리는 하이브리드 전술 구조라고 명명했습니다. 기존의 포병 운용 교리를 살펴보면 정찰보고 분석 계획 사격이라는 단계적 절차를 거쳤어요.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부대와 장비가 관여했고 정보 전달과 의사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최소 15분에서 30분은 걸리는 과정이었죠. 하지만 이번 작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통합됐습니다. 바이락타르 TB2 드론이 눈의 역할을 했다면 K9 푸르트나는 주먹의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눈과 주먹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드론이 목표를 식별하는 순간 그 정보가 즉시 사격통제센터로 전송됐고 포병들은 별도의 명령을 기다릴 필요 없이 자동으로 사격에 돌입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중 목표 동시 타격 능력이었습니다. 하나의 드론이 여러 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하면서 각각에 대해 우선순위와 위협도를 평가해서 최적의 공격 순서를 결정했어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개 포대가 서로 다른 목표를 동시에 공격하거나 하나의 중요한 목표에 집중 화력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흘째 오후에 벌어진 타프타나즈 공군기지 공격을 보면 한 대의 드론이 활주로의 전투기, 경납고의 헬리콥터, 그리고 연료 저장 시설을 동시에 식별했어요. 우리는 이 세 목표를 위험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긴 뒤 연료 저장소를 먼저 타격해서 대규모 폭발을 유도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나머지 목표들도 차례로 무력화할 수 있었죠. 이런 전술적 효율성은 기존 전쟁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공군의 정밀 폭격이나 특수부대의 침투, 작전을 통해서나 가능했던 정도의 타격 효과를 포병만으로 달성한 거예요. 그것도 적의 방공망에 전혀 위협받지 않으면서 말이죠. 더 나아가 이 전술 구조는 학습하고 진화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매일 작전을 수행하면서 드론 조종사들과 포병들 사이의 협조가 더욱 긴밀해졌어요. 처음엔 드론이 목표를 지시하면 포병이 그대로 따라 사격하는 수준이었는데 나중에는 포병이 먼저 효과적인 사격 방법을 제안하고 드론이 그에 맞춰 목표를 조사하는 수준까지 발전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사례가 엿새째에 벌어진 이시타브 마을 근처에서의 교전이었어요. 시리아군이 민가 뒤에 GSU-23 대공포를 숨겨두고 우리 드론을 격추하려고 시도했는데 드론 조종사가 이를 미리 파악하고 포병에게 건물 뒤편 정확한 좌표를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건물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그 뒤에 대공포만 정확히 타격할 수 있었어요. 이런 정밀도와 선별성은 단순히 기술적 성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드론 조종사의 경험과 판단력, 포병의 기술적 역량, 그리고 무엇보다 두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완벽한 호흡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이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전술 구조의 진정한 위력이었습니다. 국제 군사 전문가들도 이번 작전에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 국방대학교에서는 이미 이번 작전을 사례 연구로 삼아서 교육과정에 포함시켰다고 하더군요. 영국과 프랑스의 군사연구소에서도 관련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술이 터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적절한 장비와 훈련만 있다면 어느 나라든 구현할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하지만 그 중심에는 반드시 K9 푸르트나 같은 고성능 자주포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작전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3월 말 예상하지 못했던 손님들이 터키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온 것은 폴란드 국방차관 마리우시 비아세크였어요. 공식적으로는 나토 동맹국 간의 협력 강화를 논의하러 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작전 결과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비아세크 차관과의 면담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직설적인 질문들이었어요. K9 푸르트나의 실전 성능이 정말 보고서에 나온 대로입니까? 드론과의 연계 시스템을 폴란드 군에도 도입할 수 있을까요? 한국 측과의 기술 협력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 하나하나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이었죠.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K9 푸르트나의 분당 6발 사격 능력, 30초 이내 진지 이탈, 그리고 무엇보다 GPS 유도 시스템의 정확성에 대해서 말이에요. 특히 기존 폴란드군이 운용하던 구소련제 장비들과 비교했을 때의 압도적 우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터키가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무기 자체의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한 부분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우리만의 전술 교리를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K9의 기본 플랫폼에 터키의 작전 환경에 맞는 개선 사항들을 추가했거든요. 비아세크 차관은 특히 러시아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토 최전방 국가였거든요. 만약 러시아군이 칼리닝그라드에서 공세를 개시한다면 폴란드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의 질문은 정말 현실적이었어요. 바로 이번 작전에서 보여준 방식이 답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러시아군의 기계화 부대는 여전히 소비에트 시대의 교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기갑 집단으로 신속히 돌파하려는 전술이죠. 하지만 드론과 정밀 유도 포병의 조합 앞에서는 이런 전술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리아에서 파괴된 러시아제 장비들의 목록을 보여드렸어요. T-72 전차, BMP 보병 전투차, BM-21 그라드 다연장 로켓, 심지어 판치르 S1 방공 시스템까지 이들은 모두 현재 러시아군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이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성과를 단 닷새 만에 거뒀다는 점입니다. 제가 덧붙였어요. 전통적인 공세 작전이라면 최소 몇 주는 걸렸을 일을 우리는 며칠 만에 해결했거든요. 그것도 아군 손실은 거의 없이 말이죠. 비아세크 차관이 돌아간 뒤 일주일도 안 되어서 우크라이나 국방차관 대행 올렉산드르 미르고로드스키가 방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관심사는 조금 달랐어요. 그들은 이미 러시아와 돈바스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 상태에 있었거든요. 터키의 바이락타르 드론을 우크라이나군에 도입하고 싶습니다. 미르고로드스키 차관의 첫마디였어요. 이번 작전에서 보여준 드론의 대전차 능력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것도 바로 러시아제 전차들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측이 특히 관심을 보인 것은 드론의 비용 효율성이었습니다. TB2 한 대의 가격으로 러시아제 전차 여러 대를 파괴할 수 있다면 이보다 경제적인 대응 방법은 없다는 계산이었죠. 더구나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첨단 무기를 도입하기엔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흥미로웠던 것은 두 나라 모두 한국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원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터키를 통한 간접 도입보다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한국으로부터 직접 K9을 도입하고 싶다는 의향을 보였거든요. 특히 폴란드는 대규모 도입을 전제로 한 기술 이전까지 원하고 있었어요. 4월 중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들이 앙카라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성과가 한국 방산업계에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소식이었어요. K9 푸르트나의 실전 검증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은 몰랐다는 것이 그들의 솔직한 반응이었습니다. K9의 해외 수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실전 검증 부족이었거든요. 한화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실제 전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터키의 성과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실제로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폴란드는 그해 여름 K9 도입을 공식 결정했고 우크라이나도 바이락타르 TB2 구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핀란드와 노르웨이에서도 K9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관심이 단순히 무기 구매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각 나라들이 원하는 것은 터키가 개발한 하이브리드 전술 체계 전체였거든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운용 노하우까지 포함한 완전한 패키지 말이죠. 오늘은 2025년 9월입니다. 이들립에서의 그 작전으로부터 벌써 5년이 흘렸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폴란드 바르샤바 근교의 베드나리 훈련장입니다. 폴란드군이 새로 도입한 K9A1 자주포들의 실사격 훈련을 참관하러 왔거든요. 터키군 고문관 자격으로 말이죠.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시작한 드론 자주포 연계 전술이 이제는 나토 표준 교리가 됐어요. 미군도 독일군도 심지어 프랑스군까지 모두 이 방식을 연구하고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K9이 있었죠. 폴란드는 정말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2022년에 K9A1 600문을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당시 유럽 최대 규모의 자주포 도입 사업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면서 동유럽 국가들의 위기감이 더욱 커졌거든요. 터키의 성공 사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폴란드 포병학교 야누시 코발스키 교장이 제게 말했어요.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 체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도 알고 있거든요. K9은 이미 시리아에서 그 능력을 증명했으니까요. 인상적이었던 것은 폴란드군이 단순히 장비만 도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터키에서 개발한 드론 연계 운용법, 신속 진지 전환 전술, 다중 목표, 동시 타격 기법까지 모두 함께 배워가고 있었어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결합된 패키지를 원했던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로는 더욱 많은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한 바이락타르 TB2 드론들이 러시아 전차들을 속수무책으로 파괴하는 영상들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터키의 성공 사례가 재조명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성공의 또 다른 축이었던 K9 역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호주까지 지금 K9을 운용하는 국가는 10개국이 넘어요. 총 1,700대가 넘는 K9 계열 자주포들이 전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단일 무기 체계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성과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K9을 중심으로 한 사용자 클럽이 형성됐다는 점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주관하는 이 모임에는 K9을 운용하는 모든 국가의 포병 전문가들이 참여해요. 서로의 운용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논의하고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는 국제적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거예요. 작년 서울에서 열린 제3회 K9 사용자 회의에 참석했을 때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한국, 터키, 폴란드, 인도, 노르웨이, 핀란드의 포병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있더군요. 언어도 문화도 작전 환경도 모두 다르지만 K9이라는 공통분모로 하나가 된 모습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인도군 대령의 발표였습니다. K9 바즈라가 중국 국경 지역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고산지대의 특수한 환경에서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더군요. 이런 정보들이 다시 한국으로 피드백되면서 K9의 성능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K9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닙니다. 하나의 플랫폼이 된 거죠. 기본형 K9부터 시작해서 대공포 버전, 다연장 로켓 버전, 지휘통제 버전까지 다양한 파생형들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각 나라의 필요에 맞춰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 화력 시스템으로 진화한 셈입니다. 한국 방산업계에서는 이를 K9 패밀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마치 독일의 레오파르트나 미국의 에밀 에이브럼스처럼 K9이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은 거죠. 단순히 기계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 철학과 운용 개념까지 함께 전파하는 수준에 이른 겁니다. 오늘 오후 폴란드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그가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K9은 우리에게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 축이죠. 이 자주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의 위협에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들립에서 전사한 33명의 동료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의 복수가 단순한 보복으로 끝나지 않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안보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았으니까요. K9은 이제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전략 브랜드가 되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터키의 실전 경험, 그리고 전 세계 사용국들의 운용 노하우가 결합된 살아있는 플랫폼이죠.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고 더 많은 나라들의 안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K9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기술과 전술,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혁신의 결과물이에요. 한국의 K9 자주포가 중국산 자주포를 초토화시켰다고 합니다. 인도가 선택한 한국 무기가 중국산 무기를 단번에 제압하면서 역사상 가장 짧은 승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7분 30초, 8분. 아직도 준비 중입니다. 2025년 5월 둘째 날 오전 7시 13분 히말라야 라다크 고지대 파키스탄군 관측소에서 다급한 무전이 터져나왔어요. 중국산 SH-15 자주포 200문이 험준한 바위 지형에서 스페이드를 설치하느라 8분째 허둥대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불과 3km 떨어진 인도군 진지에서는 사격 개시 단 30초 만에 방열을 완료한 한국산 K9 바즈라 100문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른 155mm 포탄들이 정확히 파키스탄 진지를 향해 날아갔어요. 15초 후 두 번째 일제 사격, 또 15초 후 세 번째 일제 사격. 파키스탄군은 아직도 첫 번째 포탄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2025년 실제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파키스탄 중국산 자주포 200문 대 인도의 한국산 K9 100문이 절망적 대결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반전 드라마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포병기술개발팀 김지은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세계 최강의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선 역사적 순간을 담은 실화예요. 2025년 4월 20째 날 인도령 카슈미르의 파감 지역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화로운 관광지를 찾은 가족들과 연인들이 무장 세력의 총격에 26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던 그곳에 총성과 비명이 메아리 쳤죠. 사건 직후 저항 전선이라는 카슈미르 기반 무장단체가 범행을 자백했어요. 하지만 모든 정황은 파키스탄의 배후 조종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분노로 들끓었고 모디 총리는 즉각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어요. 인도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80년간 유지되어 온 인더스강 수자원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파키스탄 외교관들을 추방했어요. 무역 중단과 항공기 운항 금지까지 이어지면서 사실상 당교 수준의 제재가 시작되었죠. 4월 26째 날 실질 통제선에서 양국 간 첫 번째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파키스탄군이 인도 드론을 격추하고 초소를 공격하자 인도군도 즉각 반격에 나섰어요. 작은 불씨가 거대한 화염으로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파키스탄이 실질 통제선 근처에 중국산 SH-15 자주포 200문을 배치했다는 위성 정보였어요. SH-15는 155mm 52구 경장을 장착한 차륜형 자주포로 최대 53km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중국의 최신 무기였습니다. 파키스탄의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어요. 2019년 라다크 분쟁에서
한국의 K9 자주포에게 참담한 패배를 당한 뒤 그들이 준비한 서륙의 무대였거든요. 구형 SH1에서 업그레이드된 SH-15로 K9에 대한 리벤지 매치를 펼치려는 야심이 엿보였습니다. 인도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즉시 한국산 K9 바지라 자주포 100문을 전진 배치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K9 바지라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인도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버전으로 5년 전 첫 도입 이후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완벽한 성능을 입증한 검증된 무기였어요. 이렇게 해서 세계가 주목하는 대결의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의 K9 대 중국의 SH-15, 100문 대 200문이 불리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K9의 압도적 성능을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이 히말라야 고지대로 쏠렸어요. 과연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인가? 숫자의 우위를 점한 중국산 자주포가 이길 것인가? 아니면 검증된 성능의 한국산 자주포가 기적을 만들어낼 것인가?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는 가운데 양국 포병들은 방아쇠에 손을 올리고 상대방의 첫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질 통제선 너머로 보이는 파키스탄 진지에서는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어요. 중국산 SH-15 자주포들이 험준한 산악지대의 일렬로 늘어선 모습은 마치 거대한 강철 괴물들이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도군 라다크 사령부의 아제이 싱 준장은 망원경을 내려놓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6년 전과는 확실히 다르군. 이번엔 SH-15를 가져왔어. 2019년 라다크 분쟁에서 파키스탄은 구형 SH-1 자주포 36문으로 선제 공격을 감행했었죠. 당시 인도는 실전 배치된 지 1년도 안 된 K9 10문으로 맞서야 했어요. 3.6대 1이라는 절망적인 수적 열세였지만 결과는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K9은 목표 지점을 정밀 타격했지만 SH-1은 표적을 단 한 발도 맞추지 못했어요. 파키스탄이 그날의 참혹한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바로 업그레이드된 SH-15였습니다. SH-15는 분명 이전보다 발전된 무기였어요.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과 반자동 장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분당 4발에서 6발의 사격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나토 표준 탄약과 정밀 유도 발사체도 사용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전히 차륜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독일 국방대학의 하인츠 밀러 교수가 국제방산 세미나에서 분석한 내용이었어요. SH-15는 사격 시 반동을 줄이기 위해 2개의 스페이드를 지면에 고정해야 합니다. 평탄화 작업까지 포함하면 최소 8분이 소요되죠. 히말라야 고지대의 현실은 더욱 가혹했어요. 해발 4,000에서 5,000m의 험준한 지형은 경사진 바위와 자갈, 얼어붙은 동토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중국 공영방송도 인정했듯이 평지에서도 8분이 걸리는 방열 작업이 이런 조건에서는 더욱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장전 방식이었습니다. 40kg에서 50kg에 달하는 155mm 포탄을 승무원이 수동으로 운반하고 장전해야 했거든요. 고지대의 저산소 환경과 극심한 기온차는 병사들의 체력과 판단력을 급격히 떨어뜨렸습니다. 반면 인도 진지의 K9 바지라들은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어요. 궤도형 설계 덕분에 스페이드 없이도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ICU 서스펜션이 험준한 지형에서도 완벽한 안정성을 보장했습니다. K9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였어요. 방열의 단 30초 유압식 장전 보조 장치로 155mm 포탄을 10초 내에 장전할 수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최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은 표적 데이터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포탑을 5초 내에 정밀 조정했죠. 인도군 포병 지휘관 라메시 채티 대령은 부하들에게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다. 상대방이 준비하는 8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18대의 K9 자주포 1개 대대가 최대 사격 속도로 8분간 연속 사격하면 총 500발을 발사할 수 있었어요. 이는 기존 탄약 적재량 내에서 가능한 수치였기 때문에 추가 보급도 필요 없었습니다. 즉 중국산 자주포가 첫 번째 포탄을 발사하기도 전에 K9는 500발의 포탄으로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국제 군사 전문가들도 이 같은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영국 왕립국방연구소의 제임스 클라크 박사는 이론적으로 계산해도 승부는 이미 결정났다며 K9의 압도적 우위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평가했어요. 긴장감이 극에 달한 가운데 양측 포병들은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실전에서도 이론대로 될 것인가?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2025년 5월 둘째 날 새벽 5시 30분 실질 통제선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파키스탄군이 국경을 넘어 인도 초소를 공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도군 병사 7명이 목숨을 잃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뉴델리의 모디 총리는 즉각 군사작전 승인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의 도발은 용납하지 않겠다. 강력하게 응징하라. 오전 7시 라다크 전선의 인도군 포병 진지에서 비상경보가 울렸어요. 라메시 채티 대령이 무전기를 잡고 외쳤습니다. 전포대 사격 준비. 표적은 파키스탄 포병 진지다. 이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K9 바지라 자주포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궤도가 빠르게 회전하며 포탑이 표적 방향으로 선회했어요. 단 30초 만에 모든 K9이 사격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반면 파키스탄 진지에서는 다급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어요. SH-15들이 사격 위치로 이동했지만 험준한 지형 때문에 평탄화 작업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곡괭이를 들고 바위와 자갈을 치우는 모습이 위성으로 선명하게 보였어요. 오전 7시 5분 인도군의 첫 번째 포탄이 발사되었습니다. K9 바지라에서 뿜어져 나온 155mm 포탄이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어요. 15초 후 두 번째, 세 번째 포탄이 연달아 발사되었습니다. 파키스탄 진지는 아직도 준비 중이었어요. 일부 SH-15들이 간신히 스페이드를 지면에 고정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평탄화 작업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해발 4,000m 고지의 바위 지형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까다로웠거든요. 7시 8분 인도군의 포탄들이 목표 지점에 착탄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한 GPS 유도로 파키스탄 포병 진지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첫 번째 타격에서만 SH-15 두 대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주변 지원 시설들이 불길에 휩싸였어요. 이때 전 세계 군사 관측소들이 경악했습니다. 미국 펜타곤의 실시간 분석 보고서가 즉시 작성되었어요. 한국산 K9 자주포의 성능이 예상을 뛰어넘는다. 30초 방열, 15초 사면발 사격은 이론이 아닌 현실이었다. 7시 13분 파키스탄의 첫 번째 반격이 시작되었어요. 간신히 준비를 마친 SH-15 8대가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8분간의 준비 시간 동안 이미 인도군은 500여 발의 포탄으로 파키스탄 진지를 초토화시킨 뒤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명중률이었습니다. K9의 포탄들은 95% 이상이 목표 지점 반경 30m 내에 착탄했지만 SH-15의 포탄들은 대부분 목표를 크게 벗어났어요. 고지대의 험준한 지형과 반동 관리 실패로 정확도가 심각하게 떨어진 것입니다. 파키스탄군 지휘부는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이미 절반 이상의 SH-15가 파괴되거나 손상되었고 병력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최신 자주포가 한국산 무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거든요. 국제 언론들이 일제히 속보를 타전했어요. 영국 BBC, 한국 K9, 중국 SH-15를 압도적으로 제압, 미국 CNN 8분대 30초 기술력의 차이가 만든 일방적 승부, 독일 슈피겔 아시아 최강 자주포는 한국산이었다. 특히 폴란드 디펜스 24의 보도가 화제가 되었어요. 우리가 K9을 선택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나토 카르텔을 넘어서는 진정한 성능이 바로 이것이다. 7시 20분 파키스탄군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교전은 의미가 없었어요. 200문으로 시작한 포격전에서 살아남은 SH-15는 고작 30여 대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인도군의 K9 바지라는 단 한 대의 손실도 없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100문 대 200문이라는 수적 열세를 기술력으로 뒤엎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에 경악했습니다. 포병의 신 K9이 히말라야에서 다시 한번 전설을 써내려간 것이었어요. 라다크 교전이 끝난 지 불과 2시간 만에 전 세계 SNS가 폭발했어요. 실시간으로 중계된 교전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1000만을 돌파했고 트위터에서는 K9 선더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미국 육군대학의 마이클 존슨 교수가 긴급 분석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가 30년간 포병학을 연구하면서 이런 일방적인 승부는 처음 봅니다. 한국의 K9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니라 차세대 포병 시스템의 완성형이에요. 30초 방열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는데 실전에서 이를 구현해낸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독일의 군사 분석가 한스 밀러도 자신의 블로그에 충격적인 고백을 올렸어요. 솔직히 인정하기 어렵지만 우리 PGH-2000도 K9에 비하면 한 세대 뒤처진 것 같습니다. 독일이 자랑하던 포병 기술이
한국에 완전히 추월당했네요. 이제 우리도 K9을 벤치마킹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반응은 중국에서 나왔어요. 베이징의 중국 중앙군사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국방부 관계자들을 호되게 질책했다고 해요. 우리가 파키스탄에 수출한 무기가 이렇게 형편없다니 중국 무기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혔다. 중국 CCTV는 황급히 해명 방송을 내보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이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SH-15의 패배는 파키스탄군의 운용 미숙 때문이다. 매뉴얼대로 운용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며 무기 자체의 성능과는 무관하다. 이 해명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어요. 파키스탄 네티즌들이 격분했거든요. 파키스탄 최대 군사 커뮤니티 디펜스 PK에는 분노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8분간 준비하는 동안 500발을 맞는 게 매뉴얼 문제라고. 중국은 우리를 바보로 보나? 차라리 솔직하게 인정하지. 한국 무기가 중국 무기보다 월등하다는 걸. 다음엔 K9을 사자. 더 이상 중국산 고철에 속을 수 없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중국 내부의 반응이었어요. 웨이보에서는 검열에도 불구하고 K9을 찬양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부럽다. 우리는 언제쯤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 양적 팽창만 추구하다가 질적 수준에서 뒤처진 것 아닌가? K9 개발진들 정말 대단하다. 기술력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구나. 한국 정부도 이런 반응에 놀랐어요.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K9 자주포는 한국의 기술력과 우리 기업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평화를 위한 방어무기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내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들썩였습니다. K9이 전 세계 10개국에서 쓰이는 이유를 이제 알겠다. 한국이 방산 강국이라는 게 허풍이 아니었네. 중국산이 한국산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착각이었어.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국뽕이라는 단어와 함께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급속히 확산되었어요. 이때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의 K9 도입 의사를 타진해왔다는 것이었어요. 베트남 국방부 관계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중국 국경에서 벌어지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라다크에서 입증된 K9의 성능이라면 우리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동의 여러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K9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키스탄에서는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었어요. 야당에서 정부의 무기 도입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중국산 무기에만 의존하다가 이런 참사를 당했다. 이제는 다변화된 무기 도입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경제적 압박과 함께 파키스탄에 강력한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의 고위 관계자가 이슬라마바드를 긴급 방문해 손해보상과 무기 업그레이드를 약속했다고 해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한국의 K9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 기술력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라다크의 사막에서 시작된 작은 교전이 이제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이 되고 있었어요. 라다크 교전이 끝난 지 일주일 후 폴란드 노바덴바 훈련장에서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어요. 바로 K9 유저 클럽 국제회의였습니다. 전 세계 10개국에서 150명의 실제 운용 병사들이 모인 사상 최대 규모의 모임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이 행사가 한국이 아닌 폴란드에서 열렸다는 점이었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672문의 K9을 운용할 예정인 한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K9을 보유한 국가였거든요. 폴란드 국방부의 보이체프 다카 대령이 개회사에서 말했어요. 라다크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올바른지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K9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니라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회의장에는 각국의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어요. 노르웨이 포병 사령관 올레 한센 대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K9과 독일 PGH-2000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K9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영하 32도에서도 문제없이 사격할 수 있는 자주포는 K9이 유일합니다. 특히 눈밭에서 드리프트하는 모습을 본 독일 관계자들이 경악하더군요. 핀란드 대표도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주었어요. 우리 숲 지형은 매우 복잡합니다. 나무들 사이를 헤치고 이동해야 하는데 K9의 기동성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 훈련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호주 AS9 운용팀의 증언은 더욱 극적이었어요. 호주 내륙의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입니다. 모래폭풍이 며칠씩 계속되고 기온이 50도를 넘나들죠.
하지만 K9은 이런 환경에서도 고장 한 번 없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내구성이에요. 에스토니아 포병대장 토마스 키비크 중령의 말도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생명인데 K9의 30초 방열 능력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예요. 라다크에서 본 것처럼 이것이 바로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이때 회의장에 깜짝 손님이 나타났어요. 인도 라다크 사령부의 라메시 채티 대령이 화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일주일 전 K9으로 중국산 자주포를 상대한 당사자입니다. 회의장이 숨죽였어요. 채티 대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2대1의 수적 열세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K9의 성능은 그런 걱정을 일순간에 날려버렸어요. 30초 방열, 15초 사면발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병사들도 처음엔 믿을 수 없어 했거든요. 그의 증언에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확도였습니다. GPS 유도탄이 아닌 일반 포탄으로도 95% 이상의 명중률을 기록했어요. 반면 상대방은 8분간 준비하고도 목표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술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폴란드의 다카 대령이 질문했어요. 라다크의 고지대 환경이 매우 까다로웠을 텐데 K9의 적응력은 어땠습니까? 놀라웠습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고지대의 저산소 환경에서도 엔진 성능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ICU 서스펜션 덕분에 험준한 바위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정말 세심하게 설계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터키 대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는 K9 기술을 이전받아 피르티나를 만들었지만 포신은 여전히 한국에서 수입합니다. 우리가 만든 포신으로는 한국 수준의 내구성을 구현할 수 없었거든요. 한국의 포신 제작 기술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회의 말미에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스웨덴과 덴마크가 K9 도입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스웨덴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어요. 라다크 사건으로 K9의 실전 능력이 완전히 입증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진지하게 도입을 고려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덴마크 대표도 동조했어요. 나토 동맹국들이 이미 검증한 무기 체계라면 우리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운용 경험은 매우 참고가 됩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다카 대령이 감동적인 마무리 발언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무기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기술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K9은 우리 모두에게 안전을 보장해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어요. 폴란드에서 울린 환호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K9이 이제 단순한 한국산 무기가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한 공동의 자산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70년 전만 해도 우리는 6.25의 폐허 속에서 굶주리고 있었어요. 40년 전만 해도 개발도상국이었죠. 그런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더 놀라운 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K9A3 모델이 곧 나올 예정인데 이건 정말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무기예요. 완전 자동화된 탄약 장전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목표 식별, GPS 유도 정밀 포탄. 상상해보세요. 미래의 K9이 포탄을 쏘는데 그 포탄이 스스로 목표를 찾아가서 정확히 명중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54km나 떨어진 곳에서 말이죠. 이미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실제로요. 그리고 K9의 성공은 다른 분야로도 파급되고 있어요. KF-21 전투기, K2 전차, 차세대 구축함.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무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K9처럼 세계 시장을 석권할 날이 올 거예요. 사실 이미 그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폴란드가 K2 전차도 180대나 주문했거든요. K9과 K2를 세트로 사는 거죠. 한국 무기면 믿을만하다는 브랜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독일이나 미국이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쌓아올린 브랜드 가치를 우리가 불과 20년 만에 따라잡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성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불가능은 없다는 거죠. 이 전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음 사연에서는 K2 전차가 얼마나 놀라운 전차인지, 폴란드가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 세계적인 전차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드 전차보다도 뛰어난 전차인지 사연을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대한민국 화이팅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